정아는 반지하에서 홀로 버티며 살아온 전 며느리 미래를 마주하고 끝까지 사람으로 남은 단 한 사람을 다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도연의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미래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도연 부부는 여전히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조용히 은폐된 한 장의 서류가 곧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박현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수님, 병원 건물 상인들 사이에서 벌써 소문이 났나 봐요. 무슨 소문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돌고 있대요. 새 건물주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던데 임대료 인상을 걱정하는 상인들이 많다고 해요. 특히 큰 평수를 쓰는 임차인들이 불안해한다네요. 그렇군요. 정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현수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었어요. 아드님한테 연락은 안 오셨어요? 3년째 연락 끊고 지내는데 올 리가 있나요? 정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밤하늘에 별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였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았죠. 그 시각 병원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균열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세린과 도연의 끝없는 갑질에 시달리며 버텨오던 한 직원. 그 직원이 갱신거절 우편을 가장 먼저 받아들었을 때 그의 손끝은 잠시 떨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묘한 평온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직원은 서류를 서랍 맨 아래에 힘껏 밀어넣고 그 서랍에 잠금 장치를 채운 뒤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용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도연과 세리는 여전히 모든 게 자신들 뜻대로 굴러갈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서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벌어지고 있었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랍 속에서 방치된 갱신거절 우편물처럼 병원 안의 불만과 억울함도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린의 폭언, 도연의 책임 회피, 직원들 간 갈등,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여 마침내 어디선가 폭발음처럼 터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도연과 세리는 병원 확장이란 꿈에 부풀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며칠 뒤 윤성형외과는 평소보다 분주한 아침을 맞았어요. 병원 확장을 위한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었죠. 도연은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아내 세린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오늘 얘기만 잘 되면 우리 병원이 이 건물 4층까지 다 쓸 수 있어. 세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도 롤렉스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새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임대료 이상만 없으면 돼. 확장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가 강남 최고의 성형외과가 될 거야. 중개사무소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부동산 직원과 건물 관리인이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고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원장님 오셨습니까? 새 건물주 측 대리인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중개사의 말에 도연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안 오시나요? 네,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저기 오시네요. 문이 열리며 박현수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에 세린이 눈살을 살짝 찌푸렸어요.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건물주 대리인 박현수 변호사입니다. 박현수가 도연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건물주 변경 후에 저희 측에서 병원에 갱신거절 공문 보냈는데 확인 안 하셨나요? 건물주께서 임대 계약 갱신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세린이 옆에서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뭐야? 오빠, 이걸 왜 이제야 봐? 등기 이름이 강미래? 도연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름이 왜 강미래라고? 이 여자가 이 건물주라고?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강미래. 취득일자는 불과 한 달 전이었죠. 강미래가 어떻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세린이 소리쳤습니다. 도연도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어요. 그 여자가 무슨 돈으로 이 건물을 샀단 말이야? 박현수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전 소유자의 이름이 있었어요. 한정아. 도연의 어머니였죠. 이전 소유자인 한정화 여사님이 강미래 씨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고개를 저었죠. 당신 어머니가 이 건물을 샀다고? 그 돈이 어디서? 그때 도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선산 아버지가 남긴 그 땅. 설마 그게?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만에 거는 전화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선산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이 건물을 산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정화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전화하는구나. 어머니가 왜 이런 짓을? 그것도 미래한테 왜?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듯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돈 버린 사람 말고 지킨 사람한테 썼다. 정화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버린 사람 말고 지킨 사람이라는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버렸다고요? 전 어머니 아들이에요. 그래. 내 아들이지. 하지만 넌 나를 버렸어. 내 체면이 더 중요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이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세린이 옆에서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죠. 이제 어떻게 해? 우리가 쌓아온 게 다 무너진다고! 박현수가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회의실을 나가는 박현수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뒤집혀 버렸어요. 그날 저녁 도연은 3년 만에 어머니가 사는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정화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도연은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다음 날 병원으로 돌아온 도연을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한 더 큰 악몽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 관련 악성 글들이 퍼지고 있었어요. 로비 민원 녹취 27초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접수대 무시 발언 자막이 붙었죠. 같은 시간 비포 애프터 과장 편집, 하단 협찬 표기 없음, 빨간 동그라미 캡처 사진 2장이 돌았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퍼진 시술 부작용, 과대 광고, 불친절한 서비스, 내부 폭로글, 환불 요구, 항해 전화, 반복되는 예약 취소까지 걷잡을 수 없었죠.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꺼번에 퍼뜨린 것처럼 정확히 시간 맞춰 터진 기이할 만큼 정교한 파동이었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동안 묵묵히 참아온 한 직원의 마지막 분노가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의 빚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것이죠. 그날 저녁 보건소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 답건 접수로 내일 현장 확인 나가겠습니다. 오빠, 보건소에서 연락 왔는데 내일 점검 나온대. 세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도연은 원장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불안해했어요. 세린은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못 살아.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순 없어. 세린아, 제발. 당신이 알아서 해. 난 더는 못 참겠어. 세린이 명품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가는 걸 보며 도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원장실에서 그는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바라봤어요.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한편 미래는 갑작스러운 행운에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수 변호사가 찾아와 모든 걸 설명했을 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저한테 왜, 어머님이 왜 이런 걸. 한정화 여사님께서 당신이 끝까지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건물주가 되기까지 꿈 같은 일이었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병원은 결국 문을 닫았고 그는 작은 병원에 봉지기로 들어갔어요. 화려했던 강남의 원장에서 평범한 의사로 돌아간 거죠. 그와는 달리 정화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완전히 정화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정화는 강남 고급 시니어 레지던스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레지던스에서 제공하는 호텔식 조식을 매일 여유롭게 즐겼습니다. 식당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풍경은 정화에게 평생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선물했죠. 정화는 전용 기사가 딸린 리무진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씩 걸리던 거리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금세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정화는 차창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작게 웃곤 했습니다. 정화는 바다를 건너는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의 젊은 시절 TV를 보며 저 배 한번 타보고 싶네라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이 떠난 지 오래지만 크루즈 난간에 기대어 바라본 바다는 마치 오랫동안 묵어있던 상처를 천천히 봉합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살던 그 시골 마을, 그곳에 새로운 시니어 레지던스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고 정화는 그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가 되어 있었죠. 이미 콘크리트 골조가 올라가고 정문에 걸린 정화의 레지던스 임시 현판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화는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넓은 거실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는 것도 정화의 일과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미래빌딩. 한때 아들의 병원이 있던 그 건물의 새 이름이었죠. 미래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 앉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건물 1층이랑 2층에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임대료도 저렴하게 했고요. 잘했구나. 어머님이 주신 기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정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래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미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들은 얘기로는 작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은 이미 났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 제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평화로워 보였죠. 남편 사진이 놓인 탁자를 바라보며 정화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킨 그 땅값을 제대로 쓴 것 같아요. 버린 사람 말고 지킨 사람한테 갔으니까요. 정화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72살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제야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았죠. 정화는 버린 일을 위해 쓴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람다운 마음을 지킨 이에게만 문이 열렸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증여 아니면 용서? 댓글에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살롱드썰이었습니다.